수박 농사를 27년간 제가 러시아에서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그때 나이가 44살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거기 시장님이 좀 만나자고 하는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주고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공항 저 끝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저한테 해줬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 저는 10대 수박농사를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우주항공공학 박사가 된 공근식입니다. 제가 그래도 수박농사를 27년간 졌거든요. 18살 때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전국에 또 수박농사를 지는 분들이 또 저한테 배우러 오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걸 딱 잘랐을 때, 쪼갰을 때 그 단내라고 하죠. 그게 그냥 확 풍겼습니다. 제가 재배한 수박이 전국에서 재배했던 사람들 것보다 아주 좋은 수박이 수확이 된 겁니다. 1993년도 농진정력 카다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 수박이 모델로 찍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그 수박을 두고 찍게 된 거죠. 제가 러시아에서 그 우주항공공학과를 갔을 때 제가 그때 나이가 44살 때였거든요. 그 우주항공공학과가 무기 산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감시가 있는 학과였어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는 러시아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저를 스파이로 여겼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대놓고 저한테는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를 유독 도와준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우마르라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진 찍은 수박 나왔던 그 카다로그 그 농진정묘 그 책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는데 하루는 우마르가 제 기숙사방에 놀러 왔는데 그걸 본 겁니다. 거기 보더니 그 우마르가 이 책을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빌려줬더니 그 우마르가 그 책을 갖고 학교 총장님한테 간 겁니다. 이분 진짜 농사꾼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지금도 또 생각나요. 제 기숙사물 아침인데요.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이거 또 무슨 일 났구나. 그래서 딱 열었는데 사진사 분들이 저를 막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러시아 월간지 자유로운 비행이라는 그 우주항공공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총장님이 자유로운 비행 그 학술지에다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실린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지자체의 한 시장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이제 300만 평 땅을 자기들이 그 농지로 할 테니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 책임자로 일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거기 집도 주고 결혼을 원하면 결혼도 시켜주고.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농사 짓는 게 없잖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습니다. 전혀 저한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시에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이 처음으로 이제 열리고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성적은 하위권이었어요. 그 학교는 도저히 제 내신 성적이나 성적 갖고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래 학교를 다녀서는 내가 도저히 그 학교를 못 가니까 자퇴를 하자. 그래서 혼자 공부하자. 그때 당시에 가정형평상 뭐 학원이건 어디든 단일 그런 형평 전혀 안 됐고 제 성격이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알 때까지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그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똑같은 현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일하러 가자. 그날서부터 이제 농부의 삶으로 변환이 된 거죠. 그때는 정말 계속 농사가 잘 됐거든요. 20대에는. 이게 처음에는 가난하고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20대 중간에 와서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마음.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갑자기 멍하니 저희 그 농장 바로 밑에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았답니다.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수박을 출하를 하고 대전역에 딱 왔는데 전단지 이렇게 붙이는 그 게시물 그게 있었거든요. 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대전역을 다녔어도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글로 이끌어갔어요. 가자마자 딱 본 게 바로 성은여학교에서 학생 모집한다는 그 전단지를 딱 봤거든요. 그 성은여학교는 고등학교를 안 다닌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야학교였거든요. 그냥 무작정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얘 집에도 안 가고요. 근데 참 묘한 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성은여학교 그 건물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날서부터 저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결석도 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야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가 때 참 온 국민들이 응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해 아주 무서운 태풍이 우리나라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이 생생한데 바로 태풍 루사입니다. 그날 저녁 8시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정말 양둥이로 물을 붓듯이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났다 싶었는데 이제 비가 그치자마자 그 농장에 갔더니 농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번번하니 그냥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거기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거기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아마 30대 중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신감이 막 충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더 정말 정말 막막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제가 야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공부보다는 사실 농사가 더 우선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태풍을 딱 겪고 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와 공부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그해 본 거죠. 어느 대학도 못 들어갈 점수였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배재대학교 물리학과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또 아주 훌륭하신 기인을 만난 거죠. 바로 그 물리학과의 박정대 교수님이요. 학생들이 순수과학을 안 하려고 하고 저는 그때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 아예 컴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박정대 교수님이 저를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가서 청강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서 수업도 듣고 거기서 시험도 보고요. 그러다가 또 인생의 변곡점이 온 거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마침 배재대학교에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두 분의 박사님이 배재대학교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I want to study physics. 그랬더니 그중에 한 분 교수님, 그 한 분 박사님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제가 그분을 손으로 잡고 그 바로 옆에 빈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분을 쓰게 하고 그 칠판 앞에 쓰게 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 6개월 동안 저 혼자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로 했는데 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어는. 그렇지만 그 수식은 그래도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늘과 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꽂힌 겁니다. 그 박사님이 저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 방식 있죠. 그게 저는 완전히 그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 러시아에 가서 저걸 배워야겠다. 그때 마침 제가 그분하고 그 이메일 주소가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보낸 거죠.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죠.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로 제가 학교를 간 겁니다.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은 러시아 하면 그 6.25 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 국가. 왜 하필 빨갱이 국가를 가느냐. 또 한 가지는 그 나이 때 공부에 가서 과연 한국에 와서 원하는 직장이나 그걸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컸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항상 배움을 찾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러시아로 가서 그러면 제가 무조건 1년이라는 그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요. 러시아어 그 정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저같이 또한 언어에 재능 있는 학생도 아니었거든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하물며 필기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듣다가 어느 날 우연히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낯익은 등식이 막 들렸거든요. 그게 양자역학 과목이었는데요. 이제 휴식 시간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다음에 그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죠. 저 이 과목을 좀 첨가하고 싶다고요.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그 양자역학 과목을 이제 첨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자역학 과목을 들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첨강생들은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안 된대요. 무조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 양자역학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수업만 들었을 뿐이지. 근데 제가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세 문제가 제가 또 다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지 않게 그걸 다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학적부에 전 청강생이라 없잖아요. 교수님이 갖고 있던 그 양자역학 그 소개서 있잖아요. 뭐 거기 겉장에다가 2011년 6월 30일 양자역학 시험에 통과함. 그리고 9월 6일 날 2학기가 시작하니까 꼭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일정이나 어디서 보는가 이거를 그 학과 홈페이지 거기다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컴퓨터를 저는 못 하잖아요. 근데 나 그러면 지금까지 나 1학년 과목 하루도 시험을 안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했거든요. 근데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기숙사를 아침 서부터 막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열어줬더니 아주머니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퇴학을 당했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하나도 안 봐서요. 한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참 얄궂은 게 또 그런 안 좋은 말은 또 이상하게 또 들리더라고요. 공부를 못해서 퇴학을 당했으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퇴학당하는 게 보다 했는데 이거는 아예 제가 시험을 아예 못 본 거잖아요. 이제 떠나는 날 하필 또 그날 왜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가요. 또 그날 비행기가 8시간 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항 저 끝에 가서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나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퇴학당했다는 말은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잠깐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곧 그러고 나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새벽에 일찍 자전거 타고 그 읍내 도서관 있거든요. 거기 가고 또 밤에 늦게 사람들 안 다닐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생활했어요. 그때는 또 농사질 땅도 이제 없기 때문에 농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 그때 당시엔 그거 어떻게 열어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 왠지 자꾸만 그 이메일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학생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이메일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열지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다시 돌아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재대학교의 그 김용화 교수님한테 무조건 찾아갔죠. 사실 그분한테도 거짓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갔죠. 학교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너 물리공학과에서는 거기는 안 되고 우주항공공학과로 다시 입학하라고 한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짐 싸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알릴루에프 교수님입니다.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바로 그때 그 양자역학 강의를 했던 교수님인데 그 강의에 외국인 학생은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학기 때 제가 안 보이니까 이 교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퇴학당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진짜 그 학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 번. 그도 제가 러시아에 그 학교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만약에 그때 안 보내줬으면 저는 농사를 짓고 있겠죠. 석사 과정에 올라가면 이제 지도 교수님이 학생을 뽑잖아요. 실험실도 배정이 되고. 근데 저는 저만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컴맹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올라오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석사과정 논문을 통과해야지만 박사과정에 올라가고 석사과정을 마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지도 교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또 저를 맡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그냥 억지로 저를 떠넘긴 겁니다. 지금의 제 지도 교수님한테.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키보드도 어떻게 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실에 가면 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실험실에 와서 일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본래 뒤에서 컴퓨터 화면을 봐봐야 저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키보드 치는 거 그것만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숙사에 와서 그거 그대로 똑같이 저도 따라서 했거든요. 공부는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놈의 컴퓨터는 왜 이 키를 눌러야 되고 왜 이걸 눌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 하루에도 수없이 욕을 했습니다. 혼자. 석사 논문 쓸 때까지. 잠도 안 잤거든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이가 3개씩 빠지더라고요. 러시아는 겨울이 거의 반입니다. 잇몸이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또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 이게 더 아팠거든요. 그때 얼른 좀 잠도 자고 좀 치과 병원에 가서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통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논문 대가는 걸 갖다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석사과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줬거든요. 그 지도 교수님도 학교 절차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과제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데 답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실험실에 지도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온 김에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생생한 게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진짜 본인 스스로 한 게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러시아 말이 서투르니까 교수님 앉혀놓고 제가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저 지도 교수님 표정을 봤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도 교수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연구원님들 있죠. 그분들도 갑자기 표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 분야가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냥 냉정하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담이 가서 제가 질문을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그 학과 공부에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2학년 때 또 그 실습 점수가 또 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제가 석사과정 수석을 한 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제 그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벽이 뭐였냐면 암기력, 기억력이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에 들면 정말 그 러시아의 그 어린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건 암기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으로 그걸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했고, 그죠? 또 러시아에서 있는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건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에 있는 학생이건 다들 거의 수재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서 공통점을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그 학생들 무서울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학부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있었던 그룹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 또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메달을 딴 학생들 한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학생이 말로 설명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그걸 시범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오늘 들었던 강의 복습을 하고 끝나면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또 보고 이걸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또 적용을 해서
저도 또한 그 효과를 봤고요. 수박농사하고 이 우주항공공학하고의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박이 잘 크거든요. 우주항공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지치거나 지겹거나 그만두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많았죠.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린 학생들처럼 뭐랄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죠. 산책을 하고서 다시 와서 앉아 있으면 이해력이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작은 도시건 시골 마을이건 큰 이렇게 오페라나 아니면 이런 큰 정말 극장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거기서 주말마다 발레나 오페라나 아니면 연주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학생들한테는 표값이 반값이었어요. 싸게 했습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러시아 학생이 저를 한번 거기 데려갔었거든요. 연주회였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러시아어요? 그거죠. 다들 듣고 싶어하는 거 그거죠. 빠즈드라블ля유. 저기 축하합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 통과해서 발표 날짜가 잡혔을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쌓였거든요. 아니 난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나? 얼른 끝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질문 안 받고 싶어서요. 발표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 또 거기 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분들 중에 저보다도 나이 더 많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 그분들이 처음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저걸 나는 기억력도 안 좋고 함구도 안 배워서 못하겠는데 보면 오셔서 계속 그거 생각만 하다가 결국 못 오시고 안 오시고 끝냈거든요. 그 물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바로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는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제 인생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수박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됐을 때는 일정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외력이 가해졌죠. 바로 태풍이요. 제가 태풍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의 그냥 일정한 삶이 학자의 길로서 가는 길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이제 성장해서 제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추면 본인 스스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존감이 낮아지죠.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뭐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성장은 자신을 지키는 그러니까 가장 확고한 방법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찾아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인내심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름길이 아닌 돌아서 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맞는 일이 온다면 그때는 그 일을 하라 이거죠. 생각을 했으면 바로 행동을 하라 이거죠. 농사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향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바뀐 겁니다.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따라가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단 너무 거창한 계획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거 그것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던 성공하던 결과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질문. 그거죠. 해봤는가 이거죠. 스스로 해봤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